미국의 부채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고요. 이제 미국 부채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서도 이제 부채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를 하나 잡아서 미국 부채 관련해가지고요. 최근에 나온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패드하고요. 미국 재무부 쪽에서 자료를 하나 냈는데 미국 부채 현황을 총액도 구하고 이제 구성된 국채의 종류나 또 만기별로 한번 계산을 해봤고 그러한 국채 발행이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이 또 GDP 대비 얼마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증가하는지 그걸 또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이건 남의 나라 얘기니까 뭐 이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이제 부채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 부채이긴 한데 그 종류별로 보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죠. 이 마케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뭐 기금이나 뭐 이런 쪽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예, 기금하고 뭐 이쪽에 이제 얘기는 사실 재정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 관점이나 시장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국채 관련된 이 마케터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채권들, 국채들 이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나와 있지만 그거를 한번 금액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전체 부채는 우리가 잘 알듯이 31.4조 달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금이나 뭐 이렇게 공적 자금 관련된 그런 부채는 그 중에서 23.9% 차지하는 7.5 트릴리언 달러. 7조 달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채 관련돼 가지고 발행된 게 23.9조 달러.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가 2.5조 달러인데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주로 할 것은 이 FRMUSD 해서 픽스드 레이트 21.4조 달러가 이제 이런 빌, 노트, 본드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시장하고 연관되는 그 국채들 이쪽을 한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또 계산을 했냐면 만기별로 한번 또 따져본 겁니다. 각 연도에 만기별로 어떻게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푸른색이 1년물, 그리고 주홍색이 2년물, 그 다음에 회색이 3년물, 노랑이 5년물, 7년물,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10년물. 이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1년물, 1년 이하짜리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단기물인데 올해 안에 다 만기가 끝날 테니까 내년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년물짜리도 내년 이후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발행된 게. 그렇잖아요. 이 만기가 이게 2년이니까 2023, 2024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5년 지난 이후에는 이 5년물이 없는 거고 7년 지나면 7년물이 없는 거고 그리고 10년물도 이제 2032년 지나면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올해에 이제 만기되는 게 30%나 된다라는 것이죠. 많죠. 단기물이 이 17%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가 13%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발행된 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 연도별로 보면은 이제 향후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이제 아주 긴 거 20년, 30년물짜리는 한참 있어야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2034년 이후니까 그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18%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에 돌아오는 게 30%니까 엄청 큰 거죠. 많죠. 전체의 30%, 그 다음에 단기물이 17%, 절반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올해에 이제 단기물 부담이 되고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나면은 이렇게 좀 여러 해로 좀 퍼져 있는데 올해 이제 만기되는 이 물량들을 과연 이 롤오버 하면서 만기를 몇 년짜리로 이렇게 잡느냐에 따라서 부담이 언제 어느 해에 많아지는지도 다 틀려지겠죠. 근데 아마 단기물로 발행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단기물로 발행이 되면은 내년도 부담이고 뭐 계속 부담이 이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자 관점에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자를 계산을 하신 거예요. 이 단기물 올해 이제 아까 17%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요 이자율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리고, 롤오버 하면 또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고 하고, 또 이제 그 중장기물에 있어서도 이자율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성 비율하고 적용될 금리들을 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각 연도별로. 그래서 2023년에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롤오버 가정한 거는 이제 인상된 금리를 적용한 거고, 최근에 인상된 거예요. 그 이전 거는 이제 그 이전 금리를 적용한 거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단기물 물량 말고 이 롱텀 돼가지고 2024년 이후 거는 예전에 발행이 된 거니까 금리 인상 이전에 발행된 물량들이라고 감안하면, 그러니까 2024년 이전에 만기되는 거는 2년 정도의 발행 기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1, 2년 사이 금리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행된 것들은 롤오버 될 때도 뭐 그다지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개념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으로 GDP 대비 1.86% 여기 나와 있죠. 전체로 1.86%가 금리 인상 때문에 2.23%로 늘어나고, 그게 금액상으로 980억 불 정도가 증가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증가분을 따져보면은 그다지 지금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세인트 루이스 페드하고 재무부 쪽에서 밝힌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슷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의회 예산국 CBO 쪽에서 예측했을 때는 1.9%가 2.4%로 증가해서 좀 더 증가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 동안에는 좀 더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의회 예산국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국채가 연장이 되긴 됐는데, 이제 그 부채가 연장이 됐는, 부채 한도가 연장이 됐는데, 이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이 계속 부담이 되고, 누가 이걸 사줄 거냐, 뭐 이런 막연한 불안감들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페드나 아니면 의회나 정부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현황 나와 있는 걸 이제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예요. 똑같은 표. 거기다가 제가 이제 투자 관점에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써놨어요. 단기물로 계속 롤오버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단기물로 계속 롤오버 할까? 중장기물로 하면은 지금 금리가 오히려 더 싼데, 그렇다면은 금리 정점이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단기물로 계속 롤오버 한다는 것은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기물로 롤오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우습게도 단기물이 더 금리가 높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중장기물 뭐 10년, 20년짜리를 발행하면은 금리 부담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근데 단기물로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뭐 1년, 2년 요런 식으로 롤오버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내후년에 금리 인하할 경우에는 이자 부담 감소 시기가 10년, 20년짜리보다 앞당겨져서 부담이 덜어진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단기물을 계속 발행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 시점이 향후에 어느 정도 1년 정도는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올 거라는 것을 지금 감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한번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사줄 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미 국채 보유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계속 줄잖아요, 만기가. 그렇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만기된 걸 롤오버 안 할 게 뻔하니까 지금 롤오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만 하더라도 그만큼은 줄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그 금액 자체가
매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제 중국 쪽에 부담되는 그런 물량 줄이는 그 모습이 올해가 거의 최고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점점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이제 전체 물량의 18%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냥 발행만 하고 금리 인상 막 하면서 거의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거 아니더라 이거죠. 생각들 다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 과연 그냥 버리고 있는데,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건가?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부담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 점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나라이긴 한데 부채의 부담, 미국 거 그냥 불안해만 하면서 저 나라 언제 망하나, 이거 투자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땐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단기물 계속 발행 지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난 주말에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발행량이 증가되고 있고 단기물로 계속 부담을 반복하고 있는 거, 이게 실질적으로 부담이기도 하고요. 금리가 높으니까. 투자 심리가 이제 불안하죠. 계속, 이렇게 유동성을 빨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기 발행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올해 2023년 유동성이 가장 안 좋은 시기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가장 안 좋은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유동성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부담이긴 한데,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금리 인하 시에는 미국의 경제 부담이 축소되는 것이고, 또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유동성이 증가되는 것,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에 이제 국채 단기적으로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 발행이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뭐 단기가 발행이 안 되고 잘못되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올해로 어찌어찌 잘 해서 넘긴다면 국채 발행 여건이 괜찮아지고 환경 요인도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금리도 좀 이제 좀 약간씩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올해가 유동성 측면에서는 바닥을 형성하고 2024년 이후에는 변화 모멘텀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산시장에 반영이 되는 시점은 아마도 단기 발행이 몇 번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지나면서 단기 발행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최소한 CMB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그 며칠짜리 이렇게 급전 구하는 거요. 만약 그게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은 투자 심리가 급속히 안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의 변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국채 시장이 국채 시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점, 지금 페드나 미국 재무부가 이미 주판을 두들기기 시작했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